안녕하세요. 이정회계부 허웅회계사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국가회계 이론 기초교육 마지막 과정인 우리 국가회계 법령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설명해서 우리 이번 과정에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회계 법령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이제 국가재무제표를 만들려면 회계 기준이 필요한데 이 국가회계 기준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회계라고 하면요. 그냥 회계와 관련한 회계 기준, 회계법 이것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국가회계를 전반적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만들려면요. 되게 다양한 법이 좀 필요합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가재정법이 있습니다. 이 국가재정법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가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결산에 대한 절차, 그다음 기금의 운용, 그다음 국가 채무 관리 등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괄적으로 다 있는 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국가재정법은 이제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모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국가재정법은 이제 중요한 게 예전에는 옛날에는 이거 예산회계법이라고 했었는데 이 예산회계법이 기금관리기본 옛날에 구기금관리기본법 합쳐서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국가재정법의 의미가 좀 있는 게 대한민국이 그 IMF 이후에 좀 재정개혁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 재정개혁 요구를 이제 상당 부분 수용을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어떤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국가재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을 보면 우리 보통 이제 재정개혁을 했었던 중장기 재무계획이라는 개념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이런 것도 도입이 됐고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하나하나 전부 다 이제 그 기획예산처 이런 데서 다 작성을 하던 거를 지금은 예산 자체를 전부 다 부처 단위로 이제 편성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부처 안에서 그거를 자율적으로 이제 배분할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다음에 성과관리제도, 성과평가제도라는 개념 자체가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인지 예산 예결산이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을 산출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예산 제도라는 개념도 이 국가재정법을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복식부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재정법에 담지를 않고요. 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정된 법인데 국가회계법이 이제 만들어져요. 이 국가회계법에서는 복식부기 발생지 국가회계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제출된 결산 서류가 어떤 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국가회계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재무제표를 만드는 가장 이제 최상위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국가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재무제표는 이제 절량 정보도 있고 유량 정보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절량 정보라는 건 특정 시점에 자산 부채도 나타내는 거고 유량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해의 어떤 수익 비용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건데 예전에 세입 세출 결산만 했을 세출 예산 또는 세입 세출 결산만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절량 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랬죠. 왜냐 세입과 세출은 이미 용어 자체 세가 해세자라 그랬잖아요. 나는 유량 정보야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데 절량 정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서부터 국가는 돈도 관리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뭐 토지라든가 부동산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 관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관련된 법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공관리법,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국가채권관리법, 돈 받을 수 있는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국유재산법, 토지나 부동산, 유가증권 이런 거를 관리하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물품관리법, 뭐예요? 뭐 각종 비품이라던가 연구기자재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법. 그다음에 국가 군사자산을 관리하는 군수품관리법 이런 것들이 개별 법령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지고 국가회계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재무제표 만들어지면 사실 이 법들은 이제 절약 정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절약 나타내는 재무제표 만들어지니까 사실 다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법들은 또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내부 통제라 그래 가지고요.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처분 또는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들을 폐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폐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법을 통해서 예전부터 만들었었던 각종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채권관리법에서 이제 채권 현재 보고서도 만들고요.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관리운영 보고서, 뭐 물품관리 보고서 이런 것들도 다 만들었었던 것도 여전히 지금도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국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 건물은 국가재무제표에도 표시가 되지만은 또 하나는 이 국유재산법에 있는 국유재산관리운영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표시가 되는 얘기죠. 다만 국가재정법에, 국가회계법이나 국가회계기준에서 얘기하는 어떤 평가 기준하고 국유재산법 얘기한 거하고 약간 범위라던가 이런 부분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은 재무정보가 양쪽에 두 개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사실 국가회계 또는 국가재무제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국가회계 기준만 이해하지 국가회계법만 이해하지 이게 아니고요. 이런 국공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다음에 채무는 이제 국가재정법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알아야 국가회계를 진정한 국가회계를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관리법은 나라의 돈이 국고금의 관리, 그다음에 운용,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역할, 그다음에 수입 지출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 그다음에 재정증권, 일시차익금, 통합계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채권관리법은 국가채권의 종류 및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채권 현재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국유재산법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의 종류, 취득, 관리, 처분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국유재산 관리운영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서는 물품의 종류나 취득관리 처분, 그다음에 물품관리운영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요. 군수품관리법은 전비품의 종류, 인식, 취득관리 처분, 그다음에 전비품 결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국가재무제표에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개별법에서 만드는 보고서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또 이 개별 보고서의 개별 법에 따른 개별 보고서는 그 나름대로의 또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회계와 관련한 주변에 관련된 법들을 다 이해를 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국가회계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기업예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기업특별회계인 우편,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그다음에 조달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예산 및 결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가회계기준과 규칙, 이거는 국가회계법의 시행 규칙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산부채 수입 비용이 도대체 뭔지, 그다음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석과 필수 보충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규정되고 있는 게 국가회계 기준이라는 규칙이고요. 약칭해서 국가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국가회계 기준이요, 조문수가 한 60조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사실 복잡한 경제 현상을 반영하는 그 정부가 하는 경제 거래나 경제 현상을 반영하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2개의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회계 예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하나하나 회계 처리 방법이라던가 세부적인 평가 방법이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일 중요한 국가회계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회계에 관한 상한 규례기에서 법령 체계는요, 이제 국가회계법, 회계법에 대한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으로서 국가회계 기준의 규칙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국가회계법은 세입세출 결산, 즉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결산보고서 구성 체계, 작성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회계법에 따라서 만든다 그래가지고 국가재무제표만 결산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결산서에는 어떤 결산 개요도 있고요. 기존의 단식부기, 현금주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서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식부기 발생에 따른 국가재무제표도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성과 보고서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 모든 거를 총괄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국가회계법이고, 회계법 시행령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회계법에 위임한 사항이라던가 세부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국가회계 기준이죠. 이 국가회계 기준이 말 그대로 국가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모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회계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계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60조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념 같은 건 다 들어가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회계처리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게 한 22개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2014년 그 전에 이제 막 여러 가지 형태로 있다가 2014년에 이제 어느 정도 국가회계 예규라고 해가지고 좀 정비가 됐습니다. 재무제표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 지침이라던가 재무제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금융자산, 금융유치에 대한 부분,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무형자산, 기타 자산, 국고금 회계처리, 기타 수익, 비용 쭉 나오는 리스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총 22개의 회계 지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라 우리가 세부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작성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 기준, 국가회계 유기의 전반적인 체계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정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회계법보다 더 큰 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예산, 결산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다만 이제 그 결산에 들어가는 서류에 대한 내용만 국가회계법에서 따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정법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작성할 거냐. 그래서 우리 중앙간서 결산보고서는 2월 말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그 전에 작성을 해서 국무회의 통과돼가지고 4월 10일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작성된 거는 바로 공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한 4일 거쳐서 5월 20일까지 검사를 받고 거기 혹시라도 오류사항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우리 국회에는 5월 31일까지 5월 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국회 제출 이후의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제 거기 국회법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제 결산국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 국가재정법은 이런 절차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2000년대 중반에 재정개혁이 산물이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이라던가 그다음에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탑다운 예산제도라고 하는 예산제도, 성과관리제도, 성인지 예산, 프로그램 예결산, 복식부기 발생지 국가회계제도 이런 부분이 도입됐고 이 중에서 복식부기 발생지 국가회계는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국가회계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회계 기준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회계법 1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가회계 업무 처리는 재정 상태, 재정이 된 걸 명백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통일성을 확보를 하고 복식부기 발생지에 따라서 하라라고 하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근거를 해가지고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회계 기준은 크게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문서 한 60여 개 정도 됩니다. 제1장은 이제 총칙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범위라든가 용어, 정의, 일반 원칙 이런 게 규정되어 있고요. 재무제표가 이제 크게 3가지로 구성되는데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이 됩니다. 즉 절량정보, 자산부채 내용을 언급하는 재정상태표, 이게 제2장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익, 비용, 그다음 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제3장에는 재정운용표고 그 다음에 제 한 장을 건너뛰어 가지고 순자산 변동표에
이제 그 유량 정보를 저량 정보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재정운용표와 재정상태표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순자산 변동표의 작성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간에 빠져있는 제4장은 뭐냐? 자, 재정상태표와 관련한 이 자산부채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에 부분이 제4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 자산별로 예를 들어서 미수채권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일반 유형 자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외화 자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채나 공채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장에 있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가에 대한 일반 원칙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디테일한 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국가회계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 필수 보충 정보와 주석과 우리 부속 명세서가 따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총칙에서는 우리 국가회계 목적이라던가 적용 범위, 그다음 재무제표의 종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원칙은 이제 신뢰적이고 분명해야 되죠.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성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표시할 수 있게끔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2장에 있는 재정상태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그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그냥 막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래가지고 유동성, 즉 현금화가 제일 빨리 되는 순서부터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막 상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총액 표시가 원칙인 거로 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재정상태표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전년도, 당년도 비교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나 부채 모두 다 뭐예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조금 현금화가 빨리 되는 것 또는 현금으로 빨리 지급되는 것 위주로 순서대로 하고 제일 마지막에 순자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순자산이 이 순자산하고 이 부채 더하기 순자산이 자산하고 금액이 똑같아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재정운용표 보겠습니다. 자, 재정운용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어떤 재정 활동의 결과인 재정운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거라서요. 우리 프로그램 총원가, 프로그램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리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재정운용 순원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정운용 결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재정운영 결과는 우리 손익계산서, 기업에 있는 손익계산서 얘기하면 단기순이익과 같은 역할을 하긴 하는데 기업에서는 제가 손익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단기 순이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상대적으로 재정운용표 재정운용 결과는 그에 비해 중요성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이 재정운용 순원가나 재정운용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 부처에서 이런 정책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세금이 이 정도가 소비됐습니다. 또는 향후에는 이 정도가 소비될 예정이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제시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재정운표를 보다 보면은 수익이 이제 좀 튀어나오는데 수익이 크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정부에서의 수익은 거의 대다수는 비교한 수익이 맞아요. 국세나 부담금이나 벌금 같은 게 어떤 꼭 물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부도 어떤 정책을 펼치다 보면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발행하면 여권 수수료, 당연히 여권 발행하는 정책과 직접 관련된 여권 발행 수수료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료라든가 입학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급부가 반드시 존재하는 수익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수익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 사업별로 발생한 총 원가에서 조세 부담 부분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처의 전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죠. 이런 것은 이제 비배분 수익으로 가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한 수익은 말 그대로 반대급부가 없이 발생하는 조세라던가 그다음에 부담금, 그다음에 각종 벌금 이런 것들인데요. 이 비교한 수익은 조금 더 또 세분화가 돼요. 국세는 사실은 재정운용표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중앙부처는 총 55개예요. 55개 중에서
그 국세를 징수하는 기관은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세청과 관세청과 기획재정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국세가 재정운용표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이 세 개 부처는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 부처는 맨날 돈만 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세는 이 세 개 부처의 재정운용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순자산 변동표도 아니고요. 우리 국세징수 활동표라 그래가지고 필수 보충 정보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한 수익이 다른 부담금이나 벌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책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운용표에서 인식은 하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순자산 변동표에서 인식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회계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금하고 기업특별회계가 있어요. 얘네는 사실 우리 복식부기 발생지 국가회계 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 이전서부터 기업 회계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를 만들어 오고 있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들도 옛날에는 이런 비교한 수익 같은 경우 옛날에는 다 이런 영업수익, 손익계산의 영업수익 이런 거 인식해 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회계기준이 만들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얘를 손익계산에서 순자산 변동표 넘어가 버리면은 기금이라던가 기업특별의 어떤 성과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년도와 당년도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회계 기준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기업특별하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한 수익은 뭐 아주 특수한 경우는 순자산 변동표도 인식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재정운용표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재정운용 결과 바로 직전에 있는 비교한 수익 등에서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비교한 수익은 순자산 변동표에서 인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부처의 재정운용표하고 순자산표를 봤더니 비교한 수익이 재정운용표에도 발생하고 있고 순자산 변동표에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 부처는 일반 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도 있지만은 기금이나 기업 특별회계도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운용표에서 다음과 같이 구조되어 있습니다. 원가는 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익을 차감해서 순원가를 구하는 산식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조직 운영과 관련한 관리 운영비, 그 다음에 조직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배분 비용, 비배분 수익을 가감한 다음에 재정 운영 순원가를 산출을 하고요. 여기서 기금이나 기업 특별 발생한 비교한 수익 등을 차감을 하면은 재정 운영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운영 순원가나 재정 결과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부처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세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라도 물론 그 부처의 기금이나 기업특별이 있는 경우는 거기서 발생한 비교한 수익은 차감한 진짜 다른 일반적인 조세라던가 아니면 비교한 수익으로 얼마로 커버를 해야 되는지 이 부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업회계에선 수익이 플러스고 비용이 마이너스겠죠? 근데 우리 국가에 있는 재정운용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비용이 플러스고 수익이 마이너스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가회계 기준의 제4장에 있는 자산부채 평가 관련한 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물론 개별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자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취득가액을 기초로 해서 계산을 해요. 물론 여기를 기초로 해서 뭐 대손 충당금도 나오고 감가상각비도 나오고 뭐 융자보전과 충당금 개념도 나오고 뭐 현재 가치도 나오겠지만은 혹시라도 이 자산이 뭐 물리적으로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시장 가치가 급격한 하락의 경우에는 감액 손실이라는 것도 인식하게끔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은 보통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수업을 했을 때 이제 취득원가, 그다음에 공정가치 시장평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은 취득원가 평가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목적이고 시장성이 있는 시장 가격이 존재하면 우리 공정에 평가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인 대여금 같은 경우에 대손 충당금 평가를 하지만은 저리의 융자 같은 경우는 융자 보조원가 충당금 설정 및 상각이라는 평가 방법도 있고, 재고자산은 저가법이라 그래가지고 순실현 가치가 판매 가격보다 미달할 경우에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이제 감가상각, 그 다음에 이제 재평가 이런 것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 같은 경우는 액면가하고 발행가격 차이가 있을 경우에 제가 이제 할증 발행차금, 할인 발행차금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하고 군인에 대해서는 연금 충당 부채도 설정한다라는 부분도 이 자산부채 평가 기준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자산 변동표를 보겠습니다. 순자산 변동표는 재정운용표에서 재정상태표로 넘어가, 즉 유량정보에서 절량정보로 바꿔주는 중간에 일종의 메커니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재정운용표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라던가 기타 특별 발생하는 비교한 수익도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재정운용표를 인식하지 못했던 유량 정보도 일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우리 국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용표와 순자산 변동표가 있고, 재정상태표는 자산부채에 대한 내용, 재정상태표는 재정운용표는 우리 수익비용 원가에 대한 부분, 순자산 변동표는 이 재정운용표와 재정상태표를 연결해주는 역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순자산 변동표 양식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얘기할 때 재무제표만, 재정상태표나 재정운용표나 순자산 변동표를 얘기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필수 보충 정보나 주석이나 부속 명세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재무제표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숫자만 막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부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 필수 보충 정보는 이제 기업 회계는 없는 개념이고요. 좀 더 국가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국가 회계 정보를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보를 추가로 만들어서요. 유산자산의 종류라던가 수량, 그다음에 연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회보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국세징수활동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주석은 우리 중요 회계 정책이라던가 어떤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부 내역들을 언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서류가 있는데요. 제가 그 국가회계 얘기할 때 자산부채는 기본적으로 국가재무제표에 인식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도 보고서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의 채무 파트, 여기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가채권현재보고서, 국가채무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국가회계에서 결산서 내용에 담을 수 있게끔 이런 우리 국가회계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라는 개념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이런 개별 보고서는요, 만드는 근거는 개별 법에 있지만 실제 결산서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여기 우리 국가회계 기준의 어떤 첨부 서류의 규정에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10번에 걸쳐가지고 우리 국가회계와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재무정보의 기초적인 사항 해가지고요. 어떤 성질별 분류와 목적별 분류의 개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프로그램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이라는 거래에 대한 내용, 프로세스 이것도 한번 살펴봤고, 이게 이제 복식부기로 넘어가는데 이 복식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생주의와 관련해 가지고요. 앞에 있는 세입세출이나 복식부기는 이제 돈거래가 전제가 되지만 이제는 자산부채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돈거래가 없이 이 자산부채 스스로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결산조정과 그다음에 발생주의 부분에서 각각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평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비현금 거래라든가 원가의 재분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총괄을 아울러 가지고 우리 국가회계는 도대체 기업하고 다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떤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국가회계 정보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회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라도 또 국가재무제를 봤을 때 좀 이제 내가 한번 접근을 해서 한번 해석해봐야지 할 때 좋은 계기가 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아마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국가회계의 어떤 이론 기초 과정이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